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교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4시간에 걸쳐가지고 삼국지 특강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삼국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다만 좀 이제 저희가 역사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 있죠, 그죠? 그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가 아니라 진짜 역사책 삼국지, 진수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진수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던 역사책 삼국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냐면요, 바로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게 나관중이 썼던 소설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대표적인 악역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조조 이미지 하면 뭔가 간사하고 교활하다 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소설 삼국지에서는 악당이죠. 그런데 진짜 역사 속의 조조는 정말로 그랬냐, 어떤 인물이었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역사에서는요, 진수라는 사람이 이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삼국지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삼국지가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죠. 그게 이제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로 통일이 되는데, 그 진나라의 관료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수는 역사책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이 사람 엄연히 관료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정통 라인으로 봤냐면은, 옛날에 한나라가 망하고 그 뒤를 계승했던 게 조조가 세운 위나라, 그리고 그 위나라를 계승한 게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를 짜게 돼요. 그래서 이 삼국지, 역사책에서의 삼국지는 위나라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창기의 실질적인 주인공도 아무래도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조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 본인은 왕으로 끝나긴 했죠. 황제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황제로 추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태조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 역사 속에서 조조는 어떤 인물이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조조, 성은 조씨고 이름은 조, 자는 맹덕입니다. 이 조조라는 인물이 그 출신 성분,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조조가 태어난 지역은 지금 이 후한 13주 지도를 놓고 보실 때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양주라고 써 있죠. 양.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예라고 써 있습니다. 예주. 바로 요 일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주, 여기가 이제 조조의 고향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어나기 전 저기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 거의 활동을 했냐면은 당시 한나라의 수도였던 낙양, 가운데 보시면 사례라고 써 있죠. 저기 이제 한가운데 있는 것이 한나라의 수도였던 낙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어린 시절의 생활을 낙양에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린 시절 생활을 낙양에서 쭉 보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조의 가계가 어떤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십상시라고 해가지고, 이 십상시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환관들이에요. 환관들인데, 이게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면요, 십상시, 환관들의 권력이 세지면은 황제의 권력이 약해진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황관들의 권력은 철저하게 누구를 등에 업고서 나오는 거냐면은 황제를 등에 업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막강해져야지만이 황관의 권한도 같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황관들은 황제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황제의 의지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십상시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냐,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한나라가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지게 되죠.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황제 자리를 찬탈을 해가지고 잠깐 신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광오제라는 황족이 다시 한 제국을 부흥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나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한 후한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외척이에요. 그래서 후한 황제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외척이 지나치게 권력을 잡으면은 저렇게 황제 자리를 노릴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척을 안 둘 수도 없어요. 왜냐면 황제가 결혼을 하는 순간 외척은 자동으로 생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외척을 안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외척들한테 힘을 주자니 또 이거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척을 견제할 목적으로 양성한 게 뭐였냐면은 황제의 친위 세력인 바로 이 십상시들이었죠. 자, 근데 이 십상시들을 키워주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황제가 십상시들한테 합법적으로 매간매직을 하도록 했어요. 당시에는 아직 과거 제도가 없었어요. 과거 시험은 여기서부터 한 500년은 더 지나가야지 나오는 제도고,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 시험이 없고 주로 이제 추천제로 사람을 썼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제 제일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 추천해봐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스카이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카르텔들은 되게 외척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 외척들의 강력한 힘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근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황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이 외척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철저하게 내 명령만 따를 사람을 쓰자. 그게 바로 환관입니다. 환관들한테 매간매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새롭게 내각을 개편하는데 장관 자리 10자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5자리는 기존의 추천제 방식으로 쓰는데 5자리는 십상시들한테 매간매직으로 뽑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외척 세력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환관들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 지분을 뺏어가는 데다가 또 매간매직이라는 상당히 좀 지저분한 방법으로 자기 편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십상시를 두고서 뭐라고 불렸냐면은 탕류파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럼 이 십상시 얘기가 왜 나와야 되냐, 여기서. 옛날에 이제 영제 그 전에 환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환제라는 황제 때 가장 날렸던 십상시 두목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조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등의 손자가 조조였습니다. 아니, 환관인데 어떻게 해서 손자를 낳죠? 당연히 양자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조승. 이 사람은 고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승이 결혼해서 낳은 게 조조입니다. 그리고 조등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거의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몇천억을 쏟아부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거의 정승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 집안은 돈하고 백은 있는데 명예가 없어요. 좀 이것 때문에 세간에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내시 두목이고 아버지는 저거 매간매직으로 관직 산 사람이고, 조조가 이제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조조가 그것 때문에 있는 사람들, 왜 그 강남 그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있는 사람들 리그에서 살기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산 거예요. 저거 집안은 환관 집안이고 매간매직으로 관직에 올라온 더러운 집안이다, 즉 탕류파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조조도 어릴 적에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서 은근히 좀 이제 따돌리기도 하고 뭐 놀리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조조가 어릴 적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굉장히 이제 삐딱선을 타면서 좀 이제 탈선 행각을 많이 벌였어요. 야사 보면 이제 엄청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뭐 소설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렇게 사고를 치다가 나중에 이제 20살이 될 무렵에 관직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실 조조는 원래 환관 라인이기 때문에 매간매직으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조조는 그걸 거부합니다. 왜냐? 조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저 십상시들이 권력이 막강하지만 미래에는 결국에는 어느 쪽이 일 것이다. 이 외척들의 라인을 타고 있는 바로 청류파 세력들, 외척 자체보다도 그 라인을 타고 있는 청류파 세력들이 승리를 할 거다. 나는 환관 집안 출신이지만 우리 집안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저 청류파 집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정당을 바꾼 거예요. 소속 정당을. 대대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집안인데 갑자기 자기만 반대쪽 정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 그쪽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조조의 이 해안이 결국에는 이게 맞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이렇게 추천으로 들어가려면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좀 지역의 저명한 유명 인사한테 일종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소개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물평이었습니다. 근데 조조의 출신 성분이 원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다들 인물평을 안 하려고 했어요. 괜히 조조한테 추천서 써줬다가 자기 명성에 금이 갈 것 같으니까 기피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조가 허소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졸라댔대요. 조르고 졸라가지고 간신히 이제 추천서 한 장을 받아오는데 거기에 써있는 말이 뭐였냐면은 그 유명한 말이죠. 조조, 당신은 치세에는 능신이 될 거지만 난세에는 간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치세는 아주 능숙한 신하가 될 건데 난세가 오게 되면은 간사한 영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웅이면 영웅이지 간사한 영웅은 또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약간 아리까리해요. 근데 이 말 듣고서 조조가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러거든요. 소설에서는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조조가 이때부터 간웅의 기질이 있어서 자기한테 간웅이란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였냐면요, 그만큼 조조한테 추천서 한 장 써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소가 마지못해가지고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는 말을 한마디 써줬는데 그거 하나 받은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조조가 이거 하나로 드디어 나도 이제 청류파 쪽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난세의 간웅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조조가 즐겁게 받은 평가는 원래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추천서를 받아서 조조가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환관과 외척 사이에서의 대대적인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양쪽이 전멸을 당하고 엉뚱하게 서량의 군벌이었던 동탁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청류파 세력들은 대개 다 동탁을 싫어했기 때문에 원소를 중심으로 낙양을 떠나서 반동탁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조, 소설에서는 조조가 왕윤한테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동탁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역사는 이래요. 실제 역사에서는 암살 사건은 없었고 다만 이제 동탁이 스카웃은 했어요. 조조를. 왜냐면 조조 딱 보니까 자기 코드에 맞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환관 두목이야. 아버지는 매관미식으로 관직 샀어. 그리고 본인도 뭐 이제 그 추천으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평가도 참 희한하게 받아왔고, 그러니까 일종의 비주류잖아요. 그죠? 엘리트 사회에서는. 그래서 동탁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 조조를 잘 꼬셔서 내 밑으로 두면은 이것 좀 쓸만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조한테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웃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조조가 이거를 거절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반동탁 연합군에 가담을 해버려요. 즉 조조는 끝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동탁이 힘을 갖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청류파가 승리를 할 거다라고 또다시 내다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조가 원수한테 가담을 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동탁이 좀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내 친절한 제안을 거부해 하고서 수배령을 내려버리죠. 자, 그래서 조조가 여기서 쫓기게 되는데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조조가 이제 자기 아버지 친구였던 여백사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여백사가 이제 조조를 환대를 해요. 근데 여백사가 잠깐 술을 사러 나갔다 오겠다고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하인들이 칼을 갈고 있었죠. 조조가 그 칼 가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여백사가 나를 방심시키고 혹시 나를 잡아가지고 동탁한테 바치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레짐작한 끝에 조조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여백사 일족을 몰살을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칼 가는 게 조조를 체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접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였죠. 그걸 조조가 오해를 해서 여백사 일가를 몰살을 시키고 나중에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여백사까지 죽이면서 스스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겠다. 내가 배신을 했으면 했지 남한테 배신당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대범하게 한마디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설 속의 묘사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조조가 전형적인 난세의 간웅이다라고 나간중의 소설책에선 묘사를 하는데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냐?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조조가 동탁의 체포령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여백사의 집에 숨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백사가 아버지 친구는 아니었고 자기 친구였어요. 자기 친구였는데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여백사가 술을 사러 나갔던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역사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백사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여백사의 아들들이 조조를 그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서 조조를 잡아가지고 동탁한테 바치려고 먼저 선수를 쳤고 그래서 조조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여백사의 아들들을 죽이고 도망을 쳤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역사 기록을 따지면은 여백사를 죽인 건 아니고 여백사의 아들들을 죽인 건데 그것도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역사 기록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게 진수가 역사 기록을 할 때 그래서 어쨌든 조조가 정통 라인으로 들어가니까 흑역사를 좀 감추려고 저렇게 쓴 거 아니냐. 야사는 좀 다른 버전이 전해지긴 해요. 이 야사 내용이 소설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여백사가 술 사러 나가고 그 아들들이 돼지 잡으려고 했는데 조조가 그걸 오해해서 덮쳐서 죽였다. 그게 야사 내용이긴 해요. 소설에서는 그 야사 내용을 차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뻥튀기 시켜서 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야사 기록에 따르면은 조조가 그렇게 한탄을 했대요.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지 않게 하겠다. 다만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 아주 자랑스럽게 한 말은 아니었고 자기도 너무 지금 상황이 참담하니까 그래서 슬퍼하면서 비통해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 우리가 소설 속의 이미지 때문에 뭐 간사하다, 교활하다, 좀 이제 악한 빌런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의외로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웅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받고 싶어서 받았던 평가도 아니고 어쨌든 뭐 이제 추천에 들어가려면은 이력서 한 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받았던 거였고, 다만 이제 조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사가 됐던 야사가 됐던 소설이 됐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은 있었다. 그래서 영웅이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간사한 영웅일지 아니면 그냥 영웅일지는 각자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조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조의 라이벌이죠, 바로 유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